옛날 옛적에 에픽타투스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평화로운 분위기로 유명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늘 작은 일에 소갈이를 하느라 그 아름다움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고 옆집 아저씨가 언제 또 화를 낼지 몰라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루하루는 걱정과 불안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픽이라는 철학자가 우연히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에픽은 스토아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인물로 그는 이 마을의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는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루 동안 서로의 역할을 바꿔봅시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한번 쥐어보세요. 마을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에픽의 설명에 따라 자신의 통제권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그동안 바꾸려고 발버둥쳤던 옆집 아저씨의 성격을, 이웃 엄마들은 날씨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을, 마을 정치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자신의 손으로 쥐어보려는 시도를 멈추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픽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쥐어보면서 어땠는지 이야기해볼까요? 사람들은 하나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옆집 아저씨의 성격을 바꾸려고 애쓰던 노력에서 손을 놓은 이후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했고, 날씨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은 이웃 엄마들은 비 오는 날에 창밖을 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쥐어보려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에픽의 조언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자신이 반응을 조절하기 시작했고 마을 정치인은 지혜롭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에픽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을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의 통제를 벗어난 것을 시도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그에 따른 행동입니다. 에픽타투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작은 일상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흘러가는 시간을 붙들어 두기보다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면서 행복과 평온함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에픽의 가르침은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고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대 그리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에피쿠로스라는 이름의 지혜로운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삶의 고난과 역경에 대한 조언을 받곤 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비단 철학적인 식견뿐만 아니라 그만의 독특한 이야기 방식에서도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의 제자들이 그의 발치에 둘러앉아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신나는 이야기를 들려주마. 에피쿠로스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서 한 야심찬 청년이 살았단다. 그의 이름은 디오니시우스로 그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그리고 쾌락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지. 그런데 욕망은 항상 더 많은 것을 갈구하게 만들지 않겠느냐? 제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에피쿠로스는 말을 이었습니다. 디오니시우스는 자신이 행복하려면 많은 금화와 풍성한 음식, 끝없는 즐거움 그리고 높은 지위가 필요하다고 믿었단다. 그래서 그는 도시를 떠나 모험을 떠났지. 그는 마법의 숲을 지나고 사막을 건너며 힘든 여정을 지나 결국 부유한 왕국의 왕이 되었어. 처음에는 그가 원하던 것 모든 게 이루어진 듯했네. 밤마다 성대하게 열리는 향연, 넘쳐나는 부와 무한한 권력하지만 어느 날 그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 그의 궁전 벽 너머에서는 여전히 똑같이 태양이 뜨고 지고 있음을 말이야.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어쩔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지. 그는 웃고 떠드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로웠고 금화의 무게에 비해 마음은 가벼웠어. 너무 많은 것을 소유했기에 그는 쉽게 만족할 수 없었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디오니시우스는 나그네 선비 하나를 만났어. 그 나그네는 모든 걸 저버린 사람처럼 보였지. 허름한 옷에 손에는 오래된 책 한 권뿐이었어. 디오니시우스는 금화와 보석을 그에게 주며 물었지. 무엇이 행복을 줄 수 있는가? 선비는 조용히 대답했어. 행복이란 내적 평화와 마음의 고요이며 욕망의 사슬을 끊어내고 두려움 없는 상태를 찾는 것이라오. 디오니시우스는 그 선비와 이야기를 나누며 과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 곧 그는 궁전을 나서 마을로 돌아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 친구들과 단순한 식사를 즐기고 몇 권의 좋은 책을 읽으며 마음의 평온을 찾는 법을 깨달았지. 그는 진정한 쾌락이란 육체적인 향락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단다. 에피쿠로스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디오니시우스는 행복이란 형태가 아니라 상태임을 알아차렸단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쾌락도 역시 마음의 평화임을, 그가 진정으로 깨달은 것은 과한 욕망에서 벗어나 마음의 고요를 찾는 것이었지. 제자들은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에피쿠로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비록 고대 그리스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자신들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욕망을 통제하고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범신론을 깊이 연구하던 한 철학자 이현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스피노자의 철학을 연구했으며 어느 날 그 이론을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철학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이현우는 그들에게 범신론을 설명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그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여 범신론 체험의 날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궁금증 반, 호기심 반으로 그 자리에 모았습니다. 이현우는 그들을 자연이 중심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그는 나무가 어떻게 신과 자연을 동시에 상징하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보세요. 이 나무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 나무는 단순히 나무가 아니라 신의 본질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신은 이 나무의 성장과 변화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숨쉬고 계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론에 대해 의아해했지만 이현우는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예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구름, 흐르는 강물,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산들까지 가리키며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커다란 실체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이현우는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것은 신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며 느끼는 감정은 그 실체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신과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약간 더 이해되었다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신의 다양한 양상이라고 생각하고 일상 속에서 더 큰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마을의 어느 어르신이 이현우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적인 일들, 예를 들어 밭일을 하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신과 연결된 것인가요? 이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그 실체의 일부이며 우리는 각자 신의 표현체로서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먹는 빵 한 조각, 함께 웃는 순간들, 그리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 거대한 실체 안에서 이미지로 남아 우리와 연결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그들은 자연 속의 작은 것들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일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을 범신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현우의 범신론 이론은 결국 그들에게 신과 자연이 하나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현우는 그의 목표를 달성했고 마을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철학을 실천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스피노자의 철학은 단지 깊은 사유의 주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 인교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로라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로라의 부모님은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아이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그녀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는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라가 스스로 세상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로라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경험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험은 그야말로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경험을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파란 하늘을 보며 왜 하늘은 파란지를 궁금해했고 다른 날은 부엌에서 수프가 끓는 소리에 매료되어 요리에 대한 호기심을 키웠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런 호기심이야말로 로라가 자신만의 지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녀의 모든 경험을 존중했습니다. 통나무로 만든 집에 살고 있는 능글맞은 이웃 할아버지를 통해 로라는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마을 상점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의 기본 원리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로라는 각각의 감각적 경험이 그녀의 머릿속 백지를 채워 나감과 동시에 자신의 삶과 지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 멀리 있는 도시에서 온 유명 한학자가 강연을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바로 경험이 지식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로라는 이 소식을 듣고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강연에 참석하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부모님은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강연 날 로라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학자의 강연을 들으며 경험과 지식의 관계에 대한 많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학자는 살아있는 백지설에 대해 이야기하며 매 순간의 경험이 어떻게 한 개인의 세계관과 지식을 형성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로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일상에서 겪은 모든 경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로라는 학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녀야, 너야말로 백지설의 산 증인이구나. 내가 지나온 모든 경험은 너라는 책을 쓰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페이지들이란다.
그 이후로도 로라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백지를 아름답게 채워나갔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누구보다도 풍부하고 다양한 지식의 세계를 펼쳐나갔습니다. 백지설을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고, 그렇게 로라는 백지가 색깔을 입어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과 주변을 변화시키는 멋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누구나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채워나가는지는 온전히 본인의 경험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지식과 세계관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